차가운 바닥에 웅크린 채 누워있는 80세의 강순자 할머니. 눈을 떴지만 주변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흐릿한 시야로 보이는 건 낯선 천장과 창문 없는 벽뿐이었죠.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온몸이 무겁고 정신이 흐릿했습니다. 강제로 먹인 약 때문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자신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는지 기억을 더듬었어요. 큰아들 정민과 셋째 정우가 가족 나들이를 가자며 차에 태운 게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그 후 낯선 사람들이 그녀를 끌고 가던 모습, 그리고 이곳에 던져지듯 갇히게 된 순간까지.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만지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신이 일군 족발집 때문에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18배 결혼해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니요. 어린 시절부터 가난에 찌들어 살았던 순자 할머니. 결혼 후에도 남편과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며 4명의 자식을 키웠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10년간 누워있다 세상을 떠나자 홀로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죠. 처음엔 노점에서 족발을 팔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족발을 삶고 양념하고 포장하는 일이 고되었지만 자식들을 위해 버텼습니다. 노점에서 시작한 작은 장사가 입소문을 타면서 작은 가게를 열 수 있게 되었고 수십 년 뒤에는 5층짜리 건물을 가진 유명 맛집의 사장이 되었어요. 자식들은 좋은 교육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큰아들 정민은 사업가가 되었고 둘째 딸 미영은 가정을 꾸렸으며 셋째 아들 정우는 회사원이 되었고 막내딸 수지는 어머니를 가장 많이 닮아 정직하고 부지런했죠.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나이가 들어감을 느끼며 장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을 불러 상의했을 때 처음엔 모두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하는 듯 했어요. 그러나 족발집 상속 문제가 거론되자마자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큰아들 정민은 가게 일을 가장 많이 도왔다며 당연히 자기 것이라 주장했고 둘째 미영은 집안일을 도맡았으니 권리가 있다 했으며 셋째 정우는 형이 이미 잘 살고 있으니 월급쟁이인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막내 수진만이 어머니의 결정을 따르겠다 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지금 이 차가운 방에 갇힌 채 자신의 선한 의도가 어떻게 이런 비극으로 이어졌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모으며 기도했어요. 누군가 자신을 구해주길, 이 악몽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족발집 상속 문제는 여러 달 동안 가족을 분열시켰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단을 내렸어요. 누구에게도 가게를 바로 물려주기보다는 공정한 방법을 택하기로 했죠. 너희 넷이 한 달씩 가게를 운영해봐. 손님들의 평가로 결정하는 게 공평할 거야. 가족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큰아들 정민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둘째 미영은 불안한 듯 입술을 깨물었어요. 셋째 정우는 기회를 얻었다는 생각에 들뜬 표정이었고 막내 수지는 한숨을 내쉬며 이 경쟁이 가져올 결과를 우려했습니다. 첫 번째로 가게를 맡은 건 큰아들 정민이었어요. 정민은 오랫동안 식당 일을 도왔던 경험을 살려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음식의 질을 유지하며 평소보다 더 큰 서비스를 제공했죠. 손님들은 만족했고 평가도 좋았습니다. 둘째 미영의 차례가 왔을 때 그녀는 가게에 여성적인 감각을 더했어요. 실내 장식을 바꾸고 메뉴판을 새롭게 디자인했으며 작은 반찬들을 추가했습니다. 손님들은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일부는 전통적인 족발집의 분위기가 사라진 것에 아쉬움을 표했죠. 셋째 정우는 회사원답게 체계적으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는 주문 시스템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근무 스케줄을 효율적으로 조정했어요. 하지만 손님들과의 소통에서는 다소 딱딱한 모습을 보였고 음식의 맛보다는 효율성에 집중한 나머지 일부 단골 손님들이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막내 수진의 운영 기간에는 가게가 활기를 띠었어요. 그녀는 어머니의 레시피를 충실히 따르면서도 젊은 감각을 더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좋은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경영 경험이 부족해 재고 관리나 직원 관리에서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씩 운영이 끝난 후 순자 할머니는 손님들의 평가를 모았어요. 결과는 가장 오랫동안 식당 일을 해온 큰아들 정민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공정하게 약속대로 가게를 정민에게 물려주기로 했죠. 그러나 가게를 물려받은 후 정민의 모습은 달라졌어요. 그는 점점 장사보다 자신의 다른 사업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족발집은 방치되었고 직원들은 제대로 관리받지 못했으며 음식의 질은 떨어졌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정민에게 충고했어요. 정민아,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면 안 돼. 손님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어. 하지만 정민은 어머니의 충고를 무시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업가예요. 제 방식대로 할게요. 이제 가게는 제 거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그 말에 순자 할머니의 가슴이 아팠어요. 평생 일궈온 가게가 무너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민뿐만 아니라 셋째 정우까지 그녀의 남은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정우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겠다며 강요했어요.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우리 집에서 함께 살아요. 겉으로는 효심이 가득한 말이었지만 순자 할머니는 정우의 진짜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남은 재산을 노리고 있었죠. 족발집으로 인한 가족 갈등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큰아들 정민은 가게를 물려받은 후 방만하게 운영했고 셋째 정우는 어머니의 남은 재산을 노리고 있었어요. 두 아들은 서로 싸우면서도 어머니의 재산을 가져가려는 목적만은 같았죠. 어머니, 정민이 족발집을 망치고 있어요. 정민이 가게를 팔아서 재산을 탕진하기 전에 어머니가 가게를 다시 가져오셔야 해요. 정우가 순자 할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다른 날 정민이 찾아왔을 때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정우가 어머니 돈을 노리고 있다는 거 아시죠? 제가 어머니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순자 할머니는 아들들의 말다툼 속에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며 생각했어요. 내가 평생 일군 것이 결국 자식들의 욕심만 키운 건가? 그녀의 마음은 무거워졌고 자식들과의 연락을 점점 피하기 시작했죠. 오직 막내딸 수진만이 어머니의 안부를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수진은 일주일에 2번씩 어머니를 찾아와 말동무가 되어주고 집안일을 도왔어요. 어머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형제들이 지금은 욕심에 눈이 멀었지만 언젠가는 깨닫겠죠. 그러나 상황은 수진의 바람처럼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어요. 어느 날 큰아들 정민과 셋째 정우가 함께 순자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방문한 것은 오랜만이었죠. 어머니, 우리가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가족 나들이를 가요. 오랜만에 다 같이 시간도 보내고 좋은 곳도 구경하고요. 정민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우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평소에 효도 한번 제대로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이번 기회에 좋은 추억 만들어요. 순자 할머니는 의심스러웠지만 자식들이 화해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제안이 반가웠습니다. 혹시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걸까? 그녀는 희망을 품었어요. 나들이 당일 순자 할머니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정민의 차를 타고 출발했어요. 처음에는 모두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차가 도심을 벗어나 낯선 길로 접어들자 순자 할머니는 불안해졌어요. 우리 어디 가는 거니? 이 길이 맞아? 정민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차는 외딴 산길을 따라 올라갔고 마침내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건물 입구에는 평화요양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순자 할머니가 물었을 때 정민과 정우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어머니, 요즘 너무 힘드셔서 여기서 좀 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순간 건물에서 흰 가운을 입은 두 남자가 나와 차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 안으로 들어오세요. 좋은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제야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요양원이 아니라 사설 정신병원이었어요. 아들들이 자신을 가두려는 것이었죠.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왜 여기에 들어가? 그녀가 저항하자 두 남자가 강제로 그녀를 끌어내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아들들을 향해 절망적인 눈빛을 보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정민과 정우는 고개를 돌렸고 병원 직원들은 순자 할머니를 건물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순자 할머니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어요. 자신의 아들들에게 배신당한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정신병원 안은 지옥 같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좁은 방에 갇혀 하루에 3번씩 정체 모를 약을 강제로 먹어야 했어요. 약을 먹으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창문 없는 방에서 하루가 일주일처럼 느껴졌죠. 이 약 먹어. 간호사가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 약을 내밀었어요. 처음에는 저항했습니다. 난 아프지 않아. 약 같은 거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저항할 때마다 2명의 남자 직원이 나타나 그녀를 붙잡고 강제로 약을 먹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체념하고 약을 받아먹기 시작했어요. 약을 먹으면 몸이 무거워지고 생각이 느려졌습니다. 가끔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기억하기 어려울 때가 있었죠. 순자 할머니는 병원에 있는 다른 환자들도 보았습니다. 대부분 그녀처럼 노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멍한 눈빛으로 벽을 바라보거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들이 버렸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했죠. 이곳에서 나가야 해. 순자 할머니는 정신이 조금 맑을 때마다 탈출 방법을 고민했어요. 하지만 문은 항상 잠겨 있었고 창문은 없었으며 직원들은 감시에 눈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순자 할머니는 한 남자 간호사가 다른 직원들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는 약을 건넬 때 조금 더 부드러운 말투를 썼고 가끔은 그녀의 눈을 직접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그가 물었을 때 순자 할머니는 10년 만에 처음 듣는 진심 어린 질문처럼 느껴졌어요. 나 집에 가고 싶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정상적인 병원이 아닙니다.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이에요. 순자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 간호사를 믿어야 할지 의심스러웠어요. 당신은 왜 내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제 어머니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식들이 그녀를 버렸어요. 간호사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틀 후 그 간호사는 약을 가져오는 척하며 몰래 작은 휴대폰을 순자 할머니의 손에 쥐어줬어요. 밤에 화장실에 가는 척하세요. 그곳엔 감시 카메라가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비상번호는 119예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을 켰습니다. 약의 영향으로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간신히 119를 눌렀어요. 경찰서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순자 할머니는 흐느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강순자라고 합니다. 제 아들들이 저를 불법 정신병원에 가뒀어요. 여기는. 그녀는 간호사가 알려준 병원 위치를 최대한 자세히 말했어요. 통화가 끝난 직후 화장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병원 원장이 분노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누구한테 전화한 거요? 그 원장이 휴대폰을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어요. 아무한테도. 이 늙은이가. 원장이 손을 들어 올렸을 때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였어요. 10분도 지나지 않아 경찰들이 병원에 들이닥쳤습니다. 순자 할머니를 찾았을 때 그녀는 화장실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강순자 할머님 맞으세요? 괜찮으십니까? 여경이 다가와 물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악몽 같은 감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자신의 아들들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경찰은 순자 할머니를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약물 해독 치료를 받았고 정신과 상담도 받았어요. 3일 후 그녀의 상태가 호전되었을 때 경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강순자 할머님, 저희가 조사해보니 이 정신병원은 오래전부터 불법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입소자들 중 대부분이 할머님처럼 가족들에 의해 강제로 입원된 경우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할머님의 아들들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순자 할머니에게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불법 감금과 사기 혐의로 큰아들 정민과 셋째 아들 정우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누르는 듯 했어요. 할머님, 불법 감금은 중범죄입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감금한 것은 더 심각한 일이죠. 재산을 노린 계획적 범죄로 보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담당 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관계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그 자식들은 자신을 정신병원에 가두었죠. 아이러니한 현실이 뼈저리게 아팠어요. 고소하시겠습니까? 형사의 질문에 순자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모성애라는 끈은 쉽게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자신을 버렸지만 그래도 자신의 핏줄이라는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유롭게 된다면 다시 이런 일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죠. 아들들이 그들이 잘못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고소하겠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순자 할머니는 고소장에 서명했습니다. 당일 저녁 그녀는 막내딸 수진의 집으로 옮겨졌어요. 수진은 어머니가 실종됐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서와 병원을 돌아다니며 찾아 헤매던 중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은 문 밖에서 순자 할머니를 발견하자마자 달려와 그녀를 꼭 안았어요. 정말 걱정했어요. 어디 계셨어요? 순자 할머니는 수진의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자식이 있다는 사실이 그토록 위안이 될 줄 몰랐어요. 수진아. 내 오빠들이. 사건의 전말을 듣고 수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자기 어머니를?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다음 날 아침 사건은 지역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어요. 족발집 사장 노모를 정신병원에 불법 감금한 아들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충격을 표현했습니다. 정민과 정우는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고 족발집 매출은 급감했어요. 사람들은 불효자식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는 먹지 않겠다며 불매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순자 할머니는 수진의 집에서 지냈어요. 수진은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약을 챙겨주며 잠자리를 살펴주었죠. 어머니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수진이 다정하게 물었을 때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재판은 2달간 진행되었고 결국 정민과 정우는 각각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불법 감금, 사기, 노인 학대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 것이었어요.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어머니입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재산을 탐내 불법 감금한 행위는 매우 비윤리적이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에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정민과 정우가 법정에서 끌려나갈 때 순자 할머니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들은 자신의 자식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배신한 가해자이기도 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다시 세워나가기로 결심했어요. 수진아,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이요? 정민 오빠가 살고 있잖아요. 아니, 원래는 내 집이었어. 내 오빠가 등기를 몰래 자기 이름으로 바꿨다는 걸 경찰 조사에서 알게 됐단다. 이제 그 집을 되찾아야겠어. 순자 할머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집을 법적으로 되찾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사기 혐의가 인정된 만큼 부당하게 빼앗긴 재산을 되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녀를 구해준 남자 간호사 민수를 찾아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그곳에서 죽었을 거예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민수는 머리를 긁적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머니께서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집을 되찾은 후 생활을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정민이 방치해둔 집은 곳곳이 훼손되어 있었어요.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바닥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으며 가구들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청소도구를 들고 나타났어요. 그녀는 어머니의 집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휴가를 내고 왔습니다. 모녀는 함께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정리했어요. 오래된 물건들은 버리고 필요한 것들은 새로 구입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집은 완전히 달라졌죠. 밝고 깨끗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제 집이 다시 내 집 같구나. 순자 할머니는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그러나 수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는 게 걱정돼요. 제가 이사 올까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는 독립적인 성격이었지만 최근의 경험으로 혼자 있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나이가 들면서 몸도 예전 같지 않았죠. 그래, 네가 함께 살아주면 좋겠구나. 마침내 그녀가 대답했어요. 수지는 기뻐하며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정말 잘 됐어요. 제 아파트는 월세였거든요. 계약이 곧 끝나서 걱정했는데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어 다행이에요. 다음 날 순자 할머니는 자신을 구해준 간호사 민수를 다시 찾아갔어요. 그는 병원에서 해고된 후 새 직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당신 덕분에 제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요. 그녀는 봉투를 건넸어요. 안에는 2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죠. 민수는 놀라서 봉투를 받지 않으려 했어요. 이런 걸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냥 받아요. 순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목숨을 구했어. 이것보다 더 큰 보상을 해주고 싶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민수는 결국 감사의 마음을 담은 봉투를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간호학교에 다시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공부해서 제대로 된 간호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그 꿈 꼭 이루길 바랄게. 시간이 흐르면서 순자 할머니와 수진의 생활은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수진은 어머니의 집으로 이사를 완료했고 두 사람은 편안한 일상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한편 족발집은 폐업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민이 감옥에 간 후 운영자가 없었고 불매 운동으로 손님들도 끊겼죠. 건물 자체는 여전히 순자 할머니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녀는 가게의 미래를 결정해야 했어요. 어머니, 족발집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수진이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그 가게는 내 평생의 노력이 담긴 곳이야. 그냥 문을 닫기는 아쉽구나. 그럼 다시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를 이어받을 수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하지만 넌 안정적인 직장이 있잖아. 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회사 생활이 제게 잘 맞지 않았어요. 항상 제 일을 갖고 싶었거든요. 어머니의 가게를 이어받는 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순자 할머니는 감격에 젖어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레시피를 알려주시면 맛은 유지하되 새로운 아이디어도 더해볼게요.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는 족발집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렇게 순자 할머니와 수진은 족발집을 재개장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우선 가게 이름을 순자 할매 족발에서 순자네 정직한 족발로 바꾸고 내부 인테리어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의 전통 레시피를 배우는 데 집중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족발을 삶고 양념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어머니의 지도 아래 점점 실력이 늘어갔죠. 이제 내 족발이 내 것보다 더 맛있구나. 어느 날 순자 할머니가 수진이 만든 족발을 맛보고 말했어요. 수진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어머니의 손맛을 따라가려면 몇 년은 더 걸릴 거예요. 재개장 날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더욱 바빠졌어요. 홍보 전단을 돌리고 단골 손님들에게 연락하고 가게 청소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재개장 전날 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그들은 가게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내일이면 드디어 문을 여는구나. 순자 할머니가 가게 간판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제가 꼭 잘할게요. 재개장 첫날 순자네 정직한 족발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지역 뉴스에 보도된 순자 할머니의 사연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많은 이들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어요. 가게 안은 금세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 다행이네요. 한 단골 손님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제 딸 수진이 가게를 운영하니 잘 부탁드립니다. 수진은 주방에서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며 가끔 홀을 둘러보았어요. 어머니가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일해온 가게에서 이제는 손님으로 자리에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죠. 재개장 첫 주는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어요. 매일 손님들로 북적였고 입소문을 타면서 새로운 손님들도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전통 레시피를 지키면서도 젊은 취향을 반영한 새로운 메뉴를 몇 가지 추가했어요. 마늘 크림 족발과 매콤 청양 족발은 젊은 층에게 특히 인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지역 맛집 블로그에서 순자네 정직한 족발을 특집으로 다루었어요. 불행한 사연을 딛고 다시 일어선 가게, 그 맛은 여전히 일품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은 후 순자 할머니와 수지는 테이블에 앉아 오늘의 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영업은 끝났어요. 수진이 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문 밖에는 둘째 딸 미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머뭇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순자 할머니는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 강한 모습이 아닌 위축되고 미안함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앉으렴. 미영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오빠들이 저지른 일 알고 있었어요.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 실망감이 비쳤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니? 미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두려웠어요. 오빠들이 저한테도 위협을 했거든요. 그래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나섰어야 했는데. 수지는 언니를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갇혀 계신 동안 언니는 어디 있었어요? 저는 미친 듯이 어머니를 찾아다녔어요. 미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수진아. 나는 오빠들이 하는 일이 두려워서 피했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네가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맙구나. 하지만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 용서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구나. 미영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할게요. 그리고 수진아, 네가 어머니를 지켜줘서 고마워. 그날 이후 미영은 종종 가게에 찾아와 일손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 사람 사이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어요. 순자 할머니는 딸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감옥에 있는 정민과 정우로부터는 소식이 없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가끔 그들을 생각하며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죠.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그래도 자신의 아들이라는 모성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느 날 수진이 물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내 오빠들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도 내가 낳고 기른 자식들인데. 수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은 어머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렇게 6달이 지났습니다. 순잔의 정직한 족발은 더욱 번창했고 순자 할머니와 수진 그리고 이제는 미영까지 함께하는 가족 사업으로 자리 잡았어요. 어느 날 한 낯선 남자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혹시 강순자 할머니 계신가요? 이 남자가 물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강순자입니다만. 남자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의 동생입니다. 형이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병원에 취직했어요.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했는데 해외 연수를 가게 되어서 직접 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어요. 형이 할머니께 이것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정성스럽게 만든 손뜨개 목도리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민수의 감사 인사와 함께 새 직장에서 환자들을 진심으로 돌보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목도리를 가슴에 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민수 군에게 잘 지내라고 전해주세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잔의 정직한 족발은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았고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찾아오는 맛집이 되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이제 가게 일에서 손을 떼고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순자 할머니는 집 앞 작은 정원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죠. 강순자 할머님 맞으신가요? 이 남자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만 누구신지. 저는 교도소 교정 프로그램에서 온 상담사입니다. 할머님의 아들 정민 씨와 정우 씨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자를 안으로 초대했어요. 들어오세요. 상담사는 자리에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정민 씨와 정우 씨가 교도소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분 다 교정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정민 씨는 노인 복지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했고 정우 씨는 다른 재소자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상담사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두 분 다 할머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받아보시겠어요? 그는 두 통의 편지를 건넸어요.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정민이 쓴 것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욕심이 어머니를 그런 끔찍한 곳에 보내게 했습니다. 매일 밤 생각할수록 제 행동이 얼마나 비인간적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가 저를 다시는 보지 않으시겠다고 해도 이해합니다. 그저 제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편지는 정우가 썼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입니다. 재산이 눈앞에 아른거려 어머니를 해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곳에서 매일 자책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용서는 바라지도 감히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랄 뿐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두 편지를 읽고 난 후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갑자기 밀려오는 감정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상담사는 그녀에게 시간을 주며 기다렸어요. 그들이 정말 반성하고 있나요? 마침내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교도소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특히 두 분 다 출소 후에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봉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봄꽃이 피어나는 정원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죠. 그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다음 주 순자 할머니는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수진과 미영이 동행했어요. 면회실에서 정민과 정우를 만났을 때 그들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에 겸손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았어요. 순자 할머니는 한동안 아들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전의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했지만 그 위에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연민 그리고 희미한 용서의 가능성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저지른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순자 할머니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너희도 내 자식들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정민과 정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깊이 숙이며 흐느꼈어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순자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물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수진아. 오늘 중요한 걸 깨달았어.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란다. 내가 그동안 내 곁을 지켜줬기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미영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어머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미영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미영아. 넌 이제 수진이와 함께 가게를 잘 운영하고 있잖니. 그게 나에게는 큰 위안이 된단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 할머니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에게 가게를 물려준 것은 실수였을지 모르지만 그 실수를 통해 진정으로 그녀를 사랑하는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몇 달 후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족발집을 믿을 수 있는 딸 수진에게 상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영도 가게의 일부 지분을 받았어요. 법적 절차를 밟는 동안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그녀는 이제야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들들의 배신으로 고통받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발견했으니까요. 자식이라고 다 같은 자식이 아니야. 순자 할머니가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며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냉정하게 대할 땐 냉정하게 해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 하지만 사랑할 땐 진심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수지는 어머니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어머니, 우리 집에 가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실까요? 그래, 좋구나.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어요. 인생의 폭풍우를 지나 마침내 평화를 찾은 듯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수진과 함께 살며 편안하게 보내기로 했어요. 가끔은 교도소에 있는 아들들도 면회하기로 했습니다. 완전한 용서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이미 치유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어요. 인생이란 참 이상한 거구나. 순자 할머니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토록 힘든 길을 걸어야 했던 것은 아마도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우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삶의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은 한 여인의 이야기. 그녀의 지혜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인생의 모든 선택이 옳을 수는 없어. 하지만 진심을 다한다면 언젠가는 올바른 길을 찾게 되는 법이지.